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이거라도 드세요. 서울의 밤거리를 난도질했다. 괜찮아요. 12월의 호카는 고마워요. 자비가 정말 없었고 고마워요. 낡은 오피스텔 건물의 창문 틈새로 황소 바람이 스며들어 강지우의 얇은 스웨터 안쪽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퀭한 눈으로 책상 위 랩톱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알고리즘과 회로도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초점은 이미 그 너머를 향해 있었다. 내일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기업 태상그룹 본사에서의 최종 면접. 이 기회를 잡기 위해 그녀는 지난 4년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명문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부모님이 남기신 막대한 빚과 홀로 감당해야 할 생활비는 24살에 어깨를 짓눌렀다. 태산 입사는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커피 믹스 봉지를 뜯어 종이컵에 부었다. 차가운 수돗물을 붓고 숟가락으로 휘젓자 맛없는 갈색 액체가 만들어졌다. 뜨거운 물을 마신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난방비가 무서워 보일러는 한 달 전부터 꺼둔 상태였다. 지우는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삼키며 내일 면접관들 앞에서 선보일 자신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그녀의 기술은 동기들보다 월등했다. 심지어 몇몇 교수들조차 그녀의 독창적인 접근 방식에 감탄하곤 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지우는 잘 알았다. 태상그룹은 완벽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 완벽 속에는 흠잡을 데 없는 배경과 인맥이라는 보이지 않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그녀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새벽 2시, 더 이상 앉아있을 기력도 없었다. 지우는 랩톱을 덮고 유일하게 가진 두꺼운 외투를 껴입었다. 내일 입고 갈 정장은 이미 낡은 여행 가방 안에 고이 모셔둔 상태였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현금을 확인했다. 정확히 13,000원. 내일 면접장까지 갈 왕복 교통비와 간단한 아침 식사 비용을 빼면 거의 남지 않는 돈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굶주림보다는 추위가 더 견디기 힘들다는 생각에 편의점으로 향하기로 했다. 가장 저렴한 핫팩이라도 하나 사서 붙이고 자야 내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꽁꽁 언손을 입김으로 불며 지우는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나섰다. 대로변으로 나가는 길목, 편의점 불빛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어두운 건물 후미진 구석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나 고양이 소리라고 생각하려 했다. 지금 그녀는 타인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자신의 생존이 코앞에 닥친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신음소리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소리였고 고통과 추위에 절박하게 도움을 청하는 소리였다. 지우는 망설였다. 내일 있을 면접.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중요한 날. 이런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얼어붙은 아스팔트 바닥에 울리는 절박한 소리는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결국 그녀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악취가 코를 찔렀다. 쓰레기 더미와 낡은 박스들 사이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그는 몸을 태아처럼 웅크린 채 가늘게 떨고 있었다. 입고 있는 옷이라고는 얇고 더러운 홑겹의 점퍼가 전부였다. 남자의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지만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하룻밤을 넘기기 힘들 것이 분명했다. 지우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떠올렸다. 이 남자를 돕는다면 그녀는 당장 내일 아침을 굶어야 할지도 몰랐다. 어쩌면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혹한 속을 몇 시간이나 걸어가야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없었다. 그녀는 빠르게 편의점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13,000원을 모두 꺼냈다.
가장 뜨거운 컵라면 2개와 즉석밥, 그리고 가장 큰 사이즈의 핫팩 여러 개를 샀다. 점원의 의아한 시선을 뒤로하고 그녀는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면을 들고 다시 그 남자에게 달려갔다. 3,000원이 남았다. 내일 아침까지 버틸 최소한의 금액이었다. 선생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지우가 남자의 어깨를 흔들며 불렀다. 남자는 간신히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그녀를 향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아주 희미한 놀라움이 서려 있었다. 지우는 핫팩을 뜯어 남자의 점퍼 주머니와 가슴팍에 억지로 쑤셔 넣었다. 이거 드세요. 뜨거울 때 빨리요. 그녀는 컵라면 뚜껑을 열어 남자의 손에 쥐어주려 했지만 그는 젓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보였다. 지우는 어쩔 수 없이 젓가락으로 면발을 집어 그의 입가에 가져다 댔다. 남자는 기계적으로 허겁지겁 면발을 삼켰다.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자 그의 몸이 조금이나마 덜 떠는 것 같았다. 남자는 50대 후반 혹은 60대 초반으로 보였다. 한때는 지적인 풍모를 지녔을 법한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오랜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절망감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의성었다. 그는 컵라면 하나를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명확한 초점으로 지우를 바라볼 수 있어왔다. 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그는 남은 즉석밥과 다른 컵라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지우는 그것들을 그의 낡은 가방 옆에 놓아주었다. 이걸로는 부족해요. 119에 신고할게요. 이런 날씨에 밖에서 주무시면 안 돼. 남자가 갑자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방금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공포와 다급함이 실려 있었다. 그는 지우의 팔을 다급하게 붙잡았다. 뼈마디가 드러난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절대 신고하면 안 돼. 그들이 날 찾고 있어.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노숙자들 사이에 영역 다툼인가? 아니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인가? 누가 찾는다는 거예요? 경찰 말인가요? 그녀는 남자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경찰이 아니야. 더 무서운 자들이요. 태산의 개들이지. 태산. 그 이름이 나오자 지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내일 자신이 면접을 볼 바로 그 회사였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즉시 벗어나야 한다고 본능적으로 느꼈다. 하지만 남자의 눈빛은 단순한 편집증 환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고 쫓기는 자의 처절한 두려움이었다. 학생은 좋은 사람이군. 남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의 시선이 지우의 손에 들린 편의점 로고가 찍힌 비닐봉지에 머물렀다. 난 한영철이요. 이름이라도 알아주시오. 그는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의 손이 무언가를 다급하게 찾았다. 이걸 가져가시오. 남자가 지우의 손에 무언가를 억지로 쥐어주었다. 그것은 아주 낡고 때가 묻은 구형 USB 메모리 스틱이었다. 표면의 로고는 이미 닳아서 보이지도 않았다. 이게 모든 것이오. 그들이 이것 때문에 날 죽이려 하고 있어. 지우는 뜨거운 감자라도 만진 듯 손을 빼려 했다. 이런 걸 저한테 주시면 어떡해요? 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혹한 때문인지 아니면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상관없지 않아. 당신이 날 살렸소. 한영철이라 불린 남자가 말했다. 바로 그때였다. 골목 입구에서 여러 개의 강력한 손전등 불빛이 이쪽을 향해 빠르게 다가왔다. 검은색 방한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이쪽으로 뛰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복장은 사설 보안 요원처럼 보였다. 한영철의 얼굴이 극도의 공포로 일그러졌다. 왔어. 그들이 왔어. 그는 지우를 거칠게 밀쳤다. 도망가시오. 절대 잡히면 안 돼, 이건 학생의 목숨값이기도 하오. 그는 남은 힘을 다해 지우의 손에 쥔 USB를 감싸쥐고 그녀의 외투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비밀번호는 내 딸 생일이야. 0815 그리고 키메라. 태산을 믿지 마시오. 절대로. 남자의 마지막 외침과 함께 보안 요원들이 덮쳤다. 찾았다 한 박사. 그들은 지우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한영철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일으켰다. 이거 놔 이 살인마들. 한영철이 발버둥 쳤지만 굶주리고 얼어붙은 그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요원 중 한 명이 그의 복부를 강하게 가격했고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들은 마치 짐짝을 다루듯 그를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골목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강지우는 얼어붙은 쓰레기 더미 옆에 주저앉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방금 전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컵라면의 미지근한 온기가, 그리고 외투 주머니 속에는 그보다 더 차가운 USB의 감촉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태산, 키메라, 그리고 캠 815. 그 단어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사건의 한복판에 던져졌음을 직감했다. 내일 있을 면접은 이제 단순한 취업의 관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쩌면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일지도 몰랐다. 다음 날 새벽, 지우는 차가운 방바닥에서 몸을 일으켰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다. 어젯밤의 충격적인 만남과 추격전은 마치 지독한 악몽처럼 느껴졌지만 외투 주머니 속에 차갑게 자리 잡은 USB 스틱의 감촉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한영철 박사의 절박한 외침과 그를 끌고 가던 검은 옷의 사내들이 눈앞을 떠나지 않았다. 태산을 믿지 마시오. 그 경고가 귓가를 맴돌았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이 면접은 그녀의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모든 것을 잃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얻거나. 그녀는 3,000원 중 2,000원을 꺼내 편의점에서 가장 싼 삼각김밥 하나로 아침을 때웠다. 나머지 1,000원은 비상금이었다. 그녀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꺼내 입었다. 태상그룹의 본사 타워는 여의도의 심장부에 거대한 강철과 유리의 성처럼 솟아 있었다. 주변의 모든 건물을 압도하는 위용이었다. 지우는 빌딩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숨이 막히는 듯한 위압감을 느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천장은 아득하게 높았다. 수많은 엘리트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가운데 낡은 구두를 신은 그녀는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졌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것은 또 다른 고문이었다. 주머니 속의 USB가 금속 탐지기에 걸릴까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다행히 단순한 플라스틱 메모리 스틱은 무사히 통과했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받고 면접자 대기실에 있는 40층으로 향하는 고속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속도였다. 대기실은 고급 호텔 라운지처럼 꾸며져 있었다. 값비싼 가죽 소파와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정영이 비현실적이었다. 그녀와 함께 면접을 기다리는 다른 지원자들은 하나같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의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들은 서로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여유를 보였지만 지우는 그들 중 누구와도 어울릴 수 없었다. 그녀는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어젯밤의 일들을 필사적으로 머릿속에서 지우려 애썼다. 지금은 오직 면접에만 집중해야 했다.
자신의 기술력, 자신의 프로젝트, 태산이 자신을 뽑아야만 하는 이유. 그녀는 준비한 예상 질문과 답변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키메라라는 단어와 경몽825라는 숫자가 자꾸만 그녀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렸다. 강지우 씨. 비서로 보이는 직원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면접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거대한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3명의 면접관이 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양옆의 2명은 기술부문 임원과 인사팀장으로 보였지만 지우의 시선은 중앙에 앉은 남자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은 남자였다.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매, 그리고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 명패에는 기획조정실장 박태준 상무라고 적혀 있었다. 그가 바로 이 회사의 실세 중 한 명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의 미소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반갑습니다. 강지우 씨, 앉으시죠. 박태준 상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처음 몇 분간은 예상했던 대로 기술 면접이 진행되었다. 양옆의 임원들이 그녀의 졸업 프로젝트와 과거 개발 경험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지우는 긴장 속에서도 침착하게 답변했다. 이것은 그녀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다. 그녀는 자신이 개발한 보안 알고리즘의 독창성과 기존 시스템의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기술 임원의 표정이 미세하게나마 감탄으로 바뀌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분위기가 조금은 부드러워지는 듯했다. 훌륭하군요. 강지우 씨의 기술적 역량은 이미 서류로도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기술 임원이 만족스러운 듯 말했다. 하지만 태사는 단순히 기술만 좋은 엔지니어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박태준 상무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회의실 안에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다. 박태준 상무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지우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면접관의 그것이 아니라 신문관의 그것에 가까웠다. 강지우 씨, 이력서를 보니 상당히 흥미롭더군요. 어려운 환경에서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단한 의지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칭찬이었지만 지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런 강인한 의지력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현되기도 하죠. 그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동정심이나 혹은 주제넘은 호기심 같은 것으로 말입니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이것은 일반적인 면접 질문이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어젯밤 혹시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까? 늦은 시간에 낯선 사람을 만났다거나. 박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감은 지우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아닙니다, 상무님. 어제는 내일 면접 준비 때문에 밤늦게까지 집에서 포트폴리오를 검토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박태준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그녀의 거짓말을 이미 간파했다는 듯한 조소처럼 보였다. 그렇습니까? 하긴 이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다른 곳에 한눈을 팔 여유는 없었겠죠.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다시 지우에게 시선을 돌렸다. Hypothetical question. 가상 질문을 하나 하죠. 그가 말했다. 만약 강지우 씨가 길에서 회사의 극비 정보가 담긴 물건을 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정보가 회사에 명운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매우 비윤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어쩌겠습니까?
회사에 돌려주겠습니까? 아니면 정의를 위해 외부에 공개하겠습니까? 이것은 덫이었다. 지우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다. 주머니 속 USB가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박태준이 어젯밤 일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가늠할 수는 없었다. 그가 한영철 박사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질문의 의도는 명백했다. 그는 그녀를 떠보고 있었다.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다른 두 면접관은 이 예상치 못한 심리 질문에 당황한 듯 박태준과 지우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지우는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했다. 여기서 잘못 대답하면 그녀는 이 면접실을 무사히 걸어나가지 못할 수도 있었다.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상무님. 지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떨리지 않았다. 엔지니어의 본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주운 정보가 회사의 시스템적 결함이나 비윤리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면 저는 그것을 외부에 공개하여 회사를 망가뜨리는 대신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시스템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녀는 박태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진정한 충성심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조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정보가 회사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불법의 증거라면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 결정권자에게 직접 보고할 것입니다. 박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는 지우의 대답을 곱씹는 듯 했다. 그녀의 대답은 정의와 충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항복도, 도전도 아니었다. 그것은 거래를 암시하는 대답이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찾는지 알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내게 달렸다. 박태준은 한동안 지우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수많은 계산이 오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다. 아주 인상적인 답변이군요. 강지우 씨, 당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옆에 인사팀장에게 고갯짓을 했다. 면접은 이만하면 된 것 같습니다. 인사팀장이 당황하며 말했다. 하지만 상무님, 아직 역량평가와 박태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다. 역량은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시선이 지우에게 향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강지우 씨, 결과는 추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명백한 면접 종료 선언이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꾸벅 인사를 하고 면접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자신이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이것은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박태준은 그녀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위험성을 측정한 것이었다. 그는 한영철이 그녀에게 무언가를 넘겼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우는 방금 그 호랑이의 아가리 속에서 자신의 패를 은유적으로 드러내 보인 셈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오는 동안 지우는 자신이 거대한 체스판의 말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태상그룹이라는 거대한 권력은 이제 그녀를 신입사원 후보가 아닌 제거해야 할 위협 혹은 이용해야 할 도구로 보고 있을 터였다. 어젯밤의 동정심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녀는 이제 도망칠 곳이 없었다. 태산타워의 거대한 유리문을 나서는 순간 겨울의 찬 공기가 다시 지우의 뺨을 때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된 듯
오직 박태준 상무의 차가운 시선과 암시로 가득 찼던 그의 질문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로비에 화려한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걷는 그녀의 걸음은 청음망은 무거웠다. 그녀는 면접을 본 것이 아니었다. 사형 집행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아슬아슬한 협상을 벌인 것에 가까웠다. 그녀는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기계적으로 환승하며 자신의 낡은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태산타워의 눈부신 불빛과 자신이 돌아온 어둡고 축축한 골목의 대비가 극명했다. 그녀는 이곳이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님을 깨달았다. 박태준은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 그가 어젯밤의 일을 정확히 목격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영철 박사와 그녀 사이에 모종의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신하고 있는 듯했다. 방 안은 여전히 냉골이었다. 지우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현관문을 2중, 3중으로 걸어 잠갔다. 그리고는 창문으로 다가가 낡은 블라인드 틈새로 골목을 내다보았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위협으로 보였다.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 골목 모퉁이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자. 그들 모두가 박태준이 보낸 감시자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주머니 속에 USB를 꺼냈다. 낡고 더러워진 플라스틱 조각. 이것이 어제까지만 해도 존재조차 몰랐던 한 남자의 유산이자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치부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녀는 망설였다. 이걸 열어보는 순간 그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터였다. 하지만 이미 강은 건넜다. 박태준의 면접은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지우는 낡은 랩톱을 켰다. 부팅되는 시간조차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녀는 USB를 포트에 꽂았다. 드라이브를 인식하는 작은 띵 소리와 함께 암호를 묻는 창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최고 수준의 암호화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한영철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비밀번호는 내 딸 생일이야. 00815 그리고 키메라. 그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0815. 너무 단순했다. 태상그룹의 수석과학자가 이런 허술한 암호를 썼을 리가. 그녀는 0815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렀다.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역시나였다. 그렇다면 키메라는 무엇인가? 그녀는 키메라를 입력해 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두 단어를 조합하기 시작했다. 키메라 085, 085 키메라, 치메라 085. 수십 번의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지우는 초조해졌다. 박태준의 부하들이 언제 이 문을 부수고 닥칠지 몰랐다. 그녀는 다시 한영철의 절박했던 표정을 떠올렸다. 그는 죽어가고 있었다. 복잡한 암호를 알려줄 시간도, 그럴 정신도 없었을 것이다. 내 딸 생일, 0815, 그리고 키메라. 그는 두 가지를 별개의 정보처럼 말했다. 키메라가 암호가 아니라면 그 USB 자체의 이름, 혹은 그 안의 내용물을 상징하는 단어라면 그렇다면 암호는 0815가 맞아야 했다. 왜 틀린 거지? 그녀는 다시 한번 0815를 입력했다.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그녀는 좌절감에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때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한영철은 분명 내 딸 생일이라고 했다. 8월 15일. 하지만 숫자 4개는 생일이 아니라 날짜일 뿐이다. 생일이라면 연도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연도를 말해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0012호는 다른 의미인가? 아니면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키보드의 숫자판이 아닌 상단의 숫자키로 천천히 다시 입력했다. 0.815.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지우는 랩톱을 부술듯이 주먹을 내리치려다 참았다. 진정하자. 강지우, 넌 엔지니어다. 논리적으로 생각해야지. 그가 준 단서는 2개, 키메라와 00815. 그는 왜 이 2 단어를 말했을까? 혹시 암호가 아니라 암호를 푸는 열쇠는 아닐까? 그녀는 USB 드라이브의 속성창을 열었다. 드라이브의 이름이나 제조사 정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다시 암호 입력창을 노려보았다. 키메라가 프로젝트 이름이라면 그는 키메라 프로젝트를 위해 0825라는 암호를 설정했을까? 그녀는 마지막으로 단어와 숫자를 결합하는 가장 고전적인 방식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대소문자까지 구분해서 치메라 그리고 00815. 그녀는 CIMEERA08115를 차례로 입력했다.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그녀는 절망했다. 그때 한영철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했다. 00815 그리고 키메라. 순서가 반대였나.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0815 CAIMEIR을 입력했다. 엔터키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다. 딸깍, 암호창이 사라지고 폴더 아이콘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지우는 안도에 한숨을 내쉬기도 잠시. 화면에 나타난 파일 목록을 보고 숨이 멎었다. 폴더는 3개였다. 연구일지, 프로젝트 키메라 원본, 그리고 증거 박태준.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고동쳤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증거 박태준 폴더를 더블 클릭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음성 파일과 스캔된 문서, 그리고 동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다. 파일명은 마지막 기록이었다. 그녀는 동영상 파일을 재생했다.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어젯밤 그녀가 만났던 노숙자 한영철이 아니었다. 그는 깔끔한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고 지적이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중년의 과학자였다. 하지만 그 눈빛 속의 깊은 절망감은 어젯밤 그녀가 본 그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내 이름은 한영철, 태상그룹 AI 연구소 소장입니다. 지우는 얼어붙었다. 어젯밤 그녀가 컵라면을 건넨 남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AI 과학자 한영철 박사였다니. 그녀는 곧바로 인터넷 검색창을 열어 한영철 박사를 검색했다. 수십 개의 기사가 쏟아졌다. 태상그룹 한영철 박사, 5천억 원대 횡령 혐의, 한강 투신 자살, 비운의 천재, 탐욕에 무너지다. 기사 날짜는 6개월 전이었다. 그는 죽지 않았다. 그는 살아있었고 6개월간 노숙자로 숨어 지내며 박태준의 눈을 피해왔던 것이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동영상을 재생했다. 한 박사는 자신의 연구실로 보이는 곳에서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프로젝트 키메라의 창시자였다. 키메라는 인류를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한 박사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도시 인프라를 최적화하고 재난을 예측하며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예측형 AI였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친 역작이었죠. 하지만 박태준 상무가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박태준은 키메라의 예측 능력 너머에 있는 통제 가능성을 보았다. 그는 한 박사에게 키메라를 단순한 방어 시스템이 아닌 공격용 무기로 변모시킬 것을 명령했다. 그는 키메라를 이용해 주식시장을 조작하고 경쟁사를 무너뜨리며 심지어 사고를 위장한 암살까지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AI가 아니라 악마였습니다. 한 박사는 박태준의 명령을 거부했다. 그는 키메라의 핵심 코드에 누구도 제거할 수 없는 강력한 윤리적 안전장치를 심어두었다. 이것이 박태준을 격분하게 만들었다.
박태준은 내게서 키메라를 빼앗기 위해 거대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5천억 원의 횡령, 모두 그가 조작한 장부와 유령 회사로 만들어낸 가짜 증거였습니다. 동영상 속 한 박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 명예, 그리고 제 연구. 그들은 저를 자살로 위장해 처리하려 했지만 저는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이 USB는 박태준의 범죄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입니다. 동영상은 한 박사가 다급하게 USB를 숨기는 장면으로 끝났다. 지우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동영상 외에도 폴더 안에는 박태준이 한 박사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담긴 수십 개의 음성 파일과 그가 어떻게 장부를 조작했는지 보여주는 원본 데이터 파일들이 가득했다. 이것은 태상그룹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박태준이 면접에서 던진 비윤리적인 정보에 대한 질문은 바로 이 USB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한영철이 살아있으며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어젯밤의 소동을 통해 그 증거가 자신을 스쳐 지나간 여학생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을 확인하려 했던 것이다. 지우는 창밖을 다시 내다보았다. 아까 그 검은색 승용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이 USB를 열어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녀가 스스로 증거를 들고 박태준에게 찾아오길 기다리는 것일까? 확실한 것은 한 가지였다. 그녀는 이제 한영철 박사의 전쟁을 대신 치러야 할 운명에 처했다. 태상그룹 본사 40층. 박태준 상무의 사무실은 도시의 야경을 발 아래에 깔고 있었다. 그의 방은 지우의 냉골 같은 오피스텔과는 정반대로 최소한의 가구만으로 극도의 권력과 부를 과시했다. 박태준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책상 위 모니터에 떠있는 영상 하나를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어젯밤 지우의 오피스텔 골목을 비추던 사설 CCTV 영상이었다. 그는 자신의 보안팀이 한영철을 끌고 가는 장면을 수십 번 돌려보았다. 그리고 그 직전 한영철이 비틀거리며 그 여학생의 외투 주머니에 무언가를 찔러 넣는 장면을 확대했다. 화질은 조악했지만 그것이 낡은 USB 스틱이라는 것쯤은 충분히 식별 가능했다. 한영철, 그 늙은 여우가 마지막 발악을 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필이면 오늘 면접을 본 그 강지우라는 학생에게 박태준은 혀를 찼다. 면접장에서의 당돌한 대답이 떠올랐다. 최고 결정권자에게 직접 보고할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했을 터였다. 그리고 감히 자신과 협상을 시도하려 했다. 박태준은 그런 종류의 오만함을 가장 혐오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그 누구든 용납하지 않았다. 안 실장. 그가 인터컴 버튼을 누르며 낮게 말했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림자 같은 사내가 들어섰다. 태상그룹의 비공식 보안팀. 블랙을 이끄는 안 실장이었다. 그는 법과 윤리의 경계선에서 박태준의 더러운 일들을 처리하는 자였다. 상무님, 한영철 박사는 시설로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닥쳐. 박태준이 영상을 그의 쪽으로 돌렸다. 이게 자네들이 말하는 완벽한 처리인가? 한 박사가 이 여자애한테 선물을 넘기는 동안 자네 팀원들은 뭘 했지? 안 실장의 미간이 좁혀졌지만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제 불찰입니다. 회수하겠습니까? 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회수하니 처리해. 박태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USB와 저 아이, 둘 다 우리가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대로 조용하고 깨끗하게 어젯밤 한영철을 데려올 때처럼 시끄럽게 말고. 그는 안 실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경고했다.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게. 태산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안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다. 박태주는 다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린 학생 하나의 목숨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다. 오직 키메라 프로젝트의 완성.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줄 절대적인 권력만이 그의 목표였다. 강지우라는 이름은 내일 아침이면 실종자 명단에 오르거나 혹은 그마저도 남지 않을 터였다. 같은 시각 지우는 자신의 방에서 한영철 박사의 마지막 영상 기록을 보며 경악에 휩싸여 있었다. 이 USB가 담고 있는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끔찍하고 거대했다. 박태주는 단순한 부패한 임원이 아니었다. 그는 괴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감시당하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창문의 블라인드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다. 어제 본 검은색 승용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차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사라졌다. 그리고 불길한 정적이 골목을 감쌌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 박동이 귀에서 울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기다리는 것을 멈췄다. 면접에서 그녀의 대답을 듣고 그들은 회수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낡은 현관문 손잡이에서 찰칵하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금속성 마찰음이 들려왔다. 발소리도 노크 소리도 아니었다. 그들은 전문적인 도구로 조용히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있었다.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박태주는 그녀에게 협상의 여지를 줄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것이다. 지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가 이내 생존 본능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랩톱 전원을 끄고 USB를 뽑아 주머니 가장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다. 랩톱과 충전기, 그리고 지갑 안에는 1,000원짜리 한 장 없었지만 을 낡은 백팩에 쓸어 담았다. 쿵! 문 밖에서 잠금 장치를 포기하고 문 자체를 어깨로 밀어붙이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현관 반대편, 좁은 주방의 창문으로 달려갔다. 이 오피스텔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좁고 더러운 황이 통로를 마주 보고 있었다. 그녀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황 두 번째 충격의 낡은 문이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낡은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틀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왔다. 쾅 드디어 현관문 잠금 장치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거기서 그들이 소리쳤지만 지우는 이미 창틀을 넘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통로로 몸을 던진 후였다. 그녀는 건물 외벽에 낡은 가스 배관을 붙잡고 아슬아슬하게 매달렸다. 그녀는 2층 높이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바닥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위에서 손전등 불빛이 그녀를 비추고 남자들이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놓치지 마. 지우는 눈을 감고 배관을 놓았다. 그녀의 몸이 악취나는 쓰레기 더미 위로 떨어졌다. 충격으로 숨이 막혔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그녀는 절뚝거리며 일어나 어두운 골목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뒤에서 남자들이 건물 1층으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저쪽이다 잡아. 그녀는 자신이 아는 가장 복잡한 미로 같은 골목길로 뛰어들었다. 이곳은 그녀가 4년간 매일 오가던 길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도 지름길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도 전문가였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무전으로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지우는 자신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대로변으로 뛰쳐나왔다. 화려한 넌사인과 수많은 인파 속으로. 고립되는 것보다 사람들 속에 섞이는 것이 그나마 안전했다.
그녀는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 없었다. 그녀는 무작정 인파를 헤치며 달렸다. 남대문 시장 쪽이었다. 늦은 밤에도 불을 밝힌 시장 안은 노점상과 취객들로 혼잡했다.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방패였다. 그녀는 인파 속으로 몸을 숨기며 달렸다. 저기 있다 회색 후드. 뒤에서 외침이 들려왔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사람들 사이를 거칠게 밀치며 쫓아왔다. 지우는 공포에 질려 앞만 보고 달렸다. 그때 그녀의 눈에 높이 쌓인 과일 상자 더미가 들어왔다. 그것은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공대생이었다. 순간적으로 무게중심과 충격량을 계산했다. 그녀는 상자 더미를 향해 달려가며 가장 아래쪽 상자를 발로 걷어차는 대신 자신의 백팩으로 중간 지점을 강하게 밀어쳤다. 계산은 정확했다. 상자 더미 전체가 균형을 잃고 그녀를 뒤쫓던 남자 2명이 있는 방향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사과와 오렌지가 도로 위로 쏟아지고 사람들의 비명과 상인들의 욕설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그 혼란을 틈타 시장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곧장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입구로 뛰어들었다. 종로 3가역이었다. 그녀는 돈이 없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시장의 혼란 속에서 빠져나온 남자 한 명이 자신을 발견하고 맹렬하게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개찰구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는 개찰구의 센서 위로 몸을 굴리듯 뛰어넘었다.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영무원이 소리치는 것을 무시하고 계단을 굴러내려가 마침 문이 닫히기 직전인 1호선 열차 안으로 몸을 던졌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플랫폼 반대편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블랙 요원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대고 무언가를 다급하게 보고했다. 지우는 열차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은 이제 그녀가 어느 노선을 탔는지 알았다. 다음 역에서 혹은 그 다음 역에서 새로운 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자신이 태산이라는 거대한 기계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음을, 그리고 이 도시 어디에도 그녀가 숨을 곳은 없음을 절감했다. 그녀는 다음 여긴 종각역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 틈에 섞여 내렸다. 그리고 반대편 플랫폼으로 건너가 방금 그녀가 타고 온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열차에 올라탔다. 추격자들의 허를 찌르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서울 외곽으로 향하는 어두운 열차 안에서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생각했다. 그녀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다. 경찰도 친구도 아니었다. 태산의 시스템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녀는 몇 년 전 전국 대학생 보안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한 남자를 떠올렸다. 그는 태산 같은 대기업의 시스템을 악의 축이라 부르며 조롱하던 천재 해커였다. 그의 아이디는 미노타우루스, 본명은 고민준. 그는 지금쯤 용산 전자상가 어딘가에서 디지털 유령처럼 숨어 지내고 있을 것이었다. 서울의 밤은 추격자에게도 도망자에게도 공평하게 차가웠다. 종각역에서 내린 지우는 태산의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몇 번이나 지하철 노선을 갈아타며 혼란스러운 동선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1호선을 탔다가 4호선으로, 다시 2호선으로 갈아타며 서울의 지하 혈관을 유령처럼 떠돌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적지만이 남아있었다. 용산 전자상가, 그리고 그곳에 숨어 지내는 천재 해커, 고민준. 그녀는 그를 2년 전 한 보안 컨퍼런스에서 만났다. 당시 지우는 대학생 대표로 참가해 자신이 개발한 보안 아키텍처를 발표했다. 대부분의 청중이
그녀의 발표에 감탄했지만 단 한 사람, 미노타우루스라는 아이디를 쓰는 해커만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는 지우의 시스템이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인간의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가장 큰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그날 밤새도록 토론을 벌였다. 고민주는 순수한 무정부주의자이자 거대 기업의 기술 독점을 혐오하는 그레이햇 해커였다. 그는 태산이나 삼성 같은 거대 기업의 보안망을 뚫는 것을 스포츠처럼 즐겼지만 그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저 그들의 오만함을 비웃고 싶어 했다. 그런 그가 몇 년 전 모종의 사건 이후로 모든 공식 활동을 중단하고 용산의 어두운 뒷골목으로 잠적했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지우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용산역에 도착했다. 돈이 한 푼도 없었기에 그녀는 마지막 남은 비상금 1,000원으로 산 빵 하나로 꼬박 하루를 버텼다. 용산 전자상가는 낮에는 첨단 기술의 메카였지만 문 닫힌 새벽에는 거대한 하드웨어의 무덤이자 온갖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무법지대였다. 그녀는 고민준이 알려주었던 지금은 폐쇄된 낮은 상가의 특정 구역으로 향했다. 그곳은 일반인의 발길이 완전히 끊긴 곳이었다. 먼지 쌓인 복도를 지나 고장난 에스컬레이터 뒤편에 좁은 철문을 통과하자 수많은 케이블과 버려진 서버들로 가득 찬 거대한 창고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마치 거미줄의 중심에 앉은 거미처럼 수십 개의 모니터에 둘러싸인 한 남자가 있었다. 고민준이었다. 그는 2년 전보다 훨씬 더 마르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덥수룩한 머리와 며칠은 좋게 못 잔 듯한 퀭한 눈. 그는 지우가 들어오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의자에서 거의 뛰어내리듯 일어섰다. 그의 손에는 날카롭게 개조된 드라이버가 들려 있었다. 누구야? 어떻게 여길? 그는 어둠 속에서 지우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더욱 당황했다. 강지우,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여긴 네가 쫓기고 있어요. 지우가 그의 말을 자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극도의 긴장감과 피로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태상그룹, 그놈들에게 쫓기고 있다고요. 태산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고민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용산 뒷골목의 정보망을 통해 태산의 블랙팀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보안 요원이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해결사들이었다. 태산 내가 태산이랑 엮일 일이 뭐가 있어 너. 그 회사 면접 본다고 하지 않았나. 고민준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며 물었다. 그는 지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태산이 보낸 미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 바닥에서 생존하는 첫 번째 규칙은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었다. 면접은 함정이었어요. 그들은 날 시험한 거예요. 지우는 백팩을 내려놓고 낡은 랩톱을 꺼냈다. 배터리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고민준의 작업대에 널린 수많은 케이블 중 하나를 집어 자신의 랩톱에 연결했다. 이것 때문에 날 쫓고 있어요. 그녀는 랩톱을 부칭하고 USB를 꽂았다. 그리고 0815 시메라 암호를 입력했다. 고민준은 그녀가 USB를 꽂는 순간부터 경계태세를 취했다. 저 USB가 자신의 시스템 전체를 감염시킬 바이러스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폴더가 열리고 그 안에 파일 목록이 나타나자 그의 눈이 커졌다. 프로젝트 키메라 뉴 원본, 증거 박태준. 그는 키메라라는 이름을 알아보았다. 몇 년 전부터 태산이 극비리에 추진하던 차세대 AI 프로젝트였다. 이걸 네가 어떻게... 고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는 시간이 없었다. 한영철 박사에게 받았어요. 그들은 한 박사를 납치했고 날 죽이려 하고 있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증거 박태준 폴더의 마지막 기록
동영상 파일을 재생했다. 한영철 박사의 지치고 절망적인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고민주는 영상 속 한 박사의 증언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키메라가 단순한 예측 AI가 아니라 시장을 조작하고 암살까지 가능한 무기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것은 그가 그토록 혐오하던 기술을 이용한 절대 권력의 사유화 그 자체였다. 박태준, 이 미친 새끼. 영상이 끝나자 고민주는 더 이상 지우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지우가 아니라 그녀가 들고 온 이 데이터가 태산의 표적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지우는 그 폭탄을 운반하는 가장 연약한 운반책이었다. 이건 세상을 뒤집어 놓을 물건이야.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의 모니터 중 하나를 돌려 지우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서울 시내의 수많은 CCTV 화면이 분할되어 떠 있었다. 그가 불법적으로 해킹한 도시관제 시스템의 일부였다. 네가 여기 오는 동안 태산 놈들도 놀고 있진 않았어. 그가 특정 화면 몇 개를 확대했다. 지우가 거쳐 온 지하철역 입구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용산역 주변은 이미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다. 그들은 네가 용산으로 올 거라곤 예상 못했겠지만 네가 서울을 벗어나지 못하게 그물망을 친 거야. 그리고 이젠 시간 문제야. 놈들은 이 바닥 정보원들을 풀어서 회색 후드티를 입은 여대생을 찾기 시작할 거다. 고민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광란처럼 오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아지트 주변의 모든 CCTV 화면을 띄우고 외부로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를 차단했다. 일단 여긴 안전해. 적어도 몇 시간은. 이놈의 고물창고는 지도에도 안 나오거든. 그가 말했다. 그래서 네 계획은 뭐야? 이 USB를 언론에 터뜨릴 건가? 아니면 경찰에라도?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박태준과 태산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다. 아니요. 언론은 박태준이 통제할 거예요. 증거가 공개되기도 전에 가짜뉴스로 매도당하겠죠. 경찰 그들이 태상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할 수 있을까요? 한영철 박사가 횡령범으로 낙인 찍힌 것처럼 저도 정신 나간 스토커나 산업 스파이로 몰릴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추격당하는 동안 그녀의 나약함은 사라지고 냉철한 이성만이 남았다. 그럼 어쩔 거지? 이걸 들고 평생 도망 다닐 순 없어. 고민준이 물었다. 이 데이터는 불완전해요. 지우가 USB를 가리키며 말했다. 한 박사의 증언과 박태준의 범죄 증거는 있지만 키메라 자체를 멈출 방법은 없어요. 한 박사는 분명 자신의 코드에 윤리적 안전장치를 심어두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박태준이 그걸 그대로 뒀을 리가 없죠. 고민주는 프로젝트 키메라 지 원본 폴더를 열어 소스 코드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이건 미쳤어. 이건 단순한 AI가 아니야. 도시 전체의 신경망이야. 교통, 통신, 전력,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어. 그는 코드를 스크롤하며 무언가를 다급하게 찾았다. 최종 해독키. 그가 화면에 특정 코드 라인을 가리켰다. 한 박사가 심어둔 안전장치가 맞아. 하지만 이 USB에 있는 건 반쪽짜리야. 껍데기뿐이라고. 진짜 핵심이 되는 마스터키 혹은 킬 스위치. 코드는 여기 없어. 그는 좌절감에 머리를 쥐어뜯었다. 당연하죠. 지우가 말했다. 그런 핵심 코드를 이런 휴대용 USB에 담아 다닐 리가 없잖아요. 한 박사는 이 USB를 증거로 남긴 거예요. 키메라를 파괴할 무기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들은 거대한 괴물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그럼 그 마스터키는 어디에 있는데? 고민준이 물었지만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태산타워. 지우가 그의 말을 받았다. 가장 안전한 곳. 키메라 프로젝트의 핵심. 본사 중앙 서버 내부에 있겠죠. 고민준은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설마 너... 그래요.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망치는 건 끝났어요. 우리가 이기려면 그 증거를 가지고 호랑이 굴로 다시 들어가야 해요. 박태준을 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키메라 자체를 우리가 직접 멈춰야 해요. 고민주는 이 여대생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태산타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건물이었다. 그곳에 잠입하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불가능해. 그건 죽으러 가는 길이야. 하지만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불가능하겠죠. 당신 도움이 없다면. 하지만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미노타우루스, 당신은 태산의 시스템을 악의 축이라고 불렀죠. 이제 그 축을 무너뜨릴 기회예요. 고민주는 모니터에 떠있는 수많은 CCTV 화면 속 자신들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는 검은 양복의 사내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한영철 박사의 절망적인 얼굴과 키메라라는 이름의 괴물 같은 소스 코드를 바라보았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 싸움은 이미 그의 싸움이기도 했다. 젠장. 그가 욕설을 내뱉었다. 좋아, 한번 해보지. 그 잘난 태산 타워에 구멍을 내주겠어. 용산에 버려진 창고 안. 공기는 묵직한 먼지와 캐캐 묵은 기계 기름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고민주는 20개가 넘는 모니터 앞에서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화면에는 태산의 블랙팀이 용산 일대를 샅샅이 뒤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그들은 전문적이었고 체계적이었다. 포위망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 버려진 상가를 향해 좁혀오고 있었다. 시간이 없어, 강지우. 놈들이 이 구역 전체를 블록 단위로 훑고 있어. 길어야 3시간이야. 그 후엔 여길 찾아낼 거야. 고민준이 초조하게 말했다. 그는 커피로 얼룩진 머그컵을 입에 가져갔지만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다. 지우는 어둠 속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안의 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도망치는 건 의미 없어요. 3시간을 버티든 사흘을 버티든 우리는 결국 잡힐 거예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고민준의 어깨를 짚었다. 우리가 이기려면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 있어야 해요. 그들의 심장부, 태산 타워로 돌아가야 해요. 고민준은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말이 유일한 해답임을 알고 있었다. 조하, 그 미친 도박에 동참하지. 고민준이 결심한 듯 키보드에서 손을 뗐다. 박태준은 널 위협으로 보고 있어. 동시에 넌 그가 원하는 USB를 가진 거래 대상이기도 하지. 그놈의 오만함을 이용하는 거야. 네가 그 면접에서 말했던 것처럼 최고 결정권자에게 직접 보고하러 가는 거지. 그는 즉시 태산의 내부망으로 다시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는 박태준의 비서실을 통하지 않고 그의 집무실로 연결되는 가장 사적인 보안 회선을 찾아냈다. 놈들은 네가 겁에 질려 숨어있다고 생각할 거야. 우리가 먼저 연락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겠지. 그는 일회용 번호폰을 개조해 추적이 불가능한 음성 변조 회선을 연결했다. 자, 여배우, 내 무대야. 네가 가진 패가 저 USB 하나뿐인 것처럼 연기해. 넌 살고 싶고 돈이 필요한 겁에 질린 학생이야. 지우는 심호흡을 하고 번호폰을 집어들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박태준 특유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지? 저 강주입니다. 어제 면접 봤던. 지우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었다. 어떻게 이 번호를? 박태준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경계심이 스쳤다. 지우는 그의 말을 잘랐다. 살고 싶어요. 상무님이 찾으시는 거. 제가 갖고 있어요. 한영철 박사님이 준 USB요.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박태준이 조소하는 듯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용감한 건지 멍청한 건지, 그래서 그걸로 뭘 원하지? 강지우 씨, 돈이라도 요구할 생각인가? 돈도 좋죠. 하지만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이 일에서 빠지고 싶어요. 그리고 일자리가 필요해요. 지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하고 순진한 연기를 펼쳤다. 박태준은 그녀의 어리석은 제안에 흥미를 느낀 듯 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겠다는 먹잇감을 마다할 리 없었다. 좋아, 현명한 생각이군. USB를 가져와. 그럼 자네가 원하던 두 번째 면접과 그에 걸맞은 보상을 주지. 내일 오전 10시, 내 집무실로 직접 오게. 단, 혼자 와야 해. 그리고 명심해. 딴 생각은 품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전화가 끊겼다. 지우는 긴장이 풀려 휘청거렸다. 성공했어요. 고민준이 휘파람을 불었다. 완벽했어. 그놈은 널 완전히 얕보고 있어. 넌 이제 초대받은 손님으로 당당하게 정문을 통과할 거야. 그는 즉시 작업에 착수했다.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단순한 잠입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해야 했다. 고민주는 버려진 서버 부품과 고장난 스마트폰, 그리고 정체불명의 회로 기판들을 헤집었다. 태산의 보안 시스템 케르베로스는 외부에서 뚫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내부라면 얘기가 다르지. 그의 손이 현란하게 움직이며 납땜을 시작했다. 이건 블랙 배저라고 부르지. 외장 배터리처럼 보일 거야. 하지만 이걸 태산타워 내부 네트워크 포트,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안의 비상 패널이나 복도의 IP 전화기 같은 곳에 꽂는 순간 난 그 건물 전체에 신이 되는 거야. 그는 거의 완성된 장치를 지우에게 건넸다. 그리고 초소형 무선 이어피스와 옷깃에 숨길 수 있는 핀 마이크를 주었다. 이걸로 내가 널 안내할 거야. 카메라 위치, 경비원 동선, 모든 걸. 지우는 고민준이 해킹한 태산타워의 내부 설계도를 보며 중앙 서버실로 향하는 최단 경로와 비상 환기구를 미친 듯이 외웠다. 그녀는 공학도였다. 건물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그녀의 전문 분야였다. 다음 날 아침, 오전 9시 50분. 강지우는 다시 태산타워 로비에 섰다. 어제와 같은 낡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제의 그녀가 겁에 질린 사냥감이었다면 오늘의 그녀는 심장에 폭탄을 품은 암살자였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랩톱 대신 고민준이 만든 블랙 배저가 들어있었고 귓속에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들어가. 로비는 깨끗해. 하지만 널 기다리는 놈들이 있어. 고민준의 목소리였다. 지우가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자 어제와는 달리 매니저급 직원이 황급히 달려나왔다. 강지우 씨, 박태준 상무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그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떨렸다. 그녀는 손님이 아니라 인계 대상이었다. 어제 면접실로 향하던 복도가 아닌 최고 경영진 전용 엘리베이터 홀로 안내되었다. 그곳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안 실장의 부하들, 블랙 팀이었다. 그들은 지우의 소지품을 검사하려 하지 않았다. 박태준의 명령이었을 것이다.
USB가 파손되는 것을 원치 않았겠지. 그들은 지우를 가운데 세우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40층을 향해 무음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밀폐된 공간 안의 공기가 숨막히게 무거웠다. 양옆의 사내들은 거대한 바위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좋아, 지우. 지금부터 시작이야. 고민준의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다. 내 왼쪽 엘리베이터 패널 하단에 비상 정비용 커버가 있어. 손바닥만 한 크기야. 내가 10초간 저놈들의 통신을 마비시킬게. 그 안에 블랙 배저를 연결해. 지우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갑자기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척했다. 어머,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한쪽 사내의 몸에 기댔다. 그가 욕설을 내뱉으며 그녀를 밀쳐내는 순간 지우는 반대편 손으로 재빨리 패널 커버를 열고 블랙 배저를 내부 포트에 깊숙이 꽂아 넣겼다. 커버를 닫는 데까지 3초도 걸리지 않았다. 바로 그때 양옆 사내들의 이어피스에서 치직하는 날카로운 잡음이 터져나왔다. 그들이 당황하며 이어피스를 만지작거렸다. 연결 완료 시스템 접속 케르베로스. 내 밥그릇은 이제 내 거야. 고민준의 환호성이 들렸다. 엘리베이터가 34층을 지나는 순간 갑자기 모든 불이 꺼지고 엘리베이터가 쿵 하는 굉음과 함께 급정지했다. 비상등이 켜지고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사내들이 당황하며 엘리베이터 문을 주먹으로 쳤다. 35층이야. 기계 설비층이지. 내가 일부러 정전시켰어. 고민준이 말했다. 저놈들은 비상통신망으로 박태준에게 보고하느라 정신없을 거야. 내 정면의 문이 아니야. 천장. 천장의 비상탈출구. 내가 잠금장치를 풀었어. 지우는 위를 올려다 보았다. 낡은 정비용 해치가 열려 있었다. 그녀는 하이힐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 양복 사내들이 당황하며 본부에 연락을 시도하는 틈을 타 엘리베이터 벽을 딛고 점프하여 천장 해치를 붙잡았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려 어둡고 먼지 쌓인 엘리베이터 통로 위로 기어 올라갔다. 잘했어,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고민준의 목소리가 울렸다. 지우는 어두운 통로에 엎드린 채 아래에서 들려오는 사내들의 고함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이제 태산타워의 보안 시스템 한복판에 공식적인 경로를 벗어나 침입한 완벽한 침입자가 되었다. 그녀는 설계도에서 외웠던 환기구를 향해 먼지 쌓인 어둠 속을 기어가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통로의 어둠은 차갑고 기름 냄새가 났다. 강지우는 35층, 거대한 기계 설비층의 좁은 통로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다. 아래층에서는 블랙 팀 요원들이 멈춰버린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려는 둔탁한 금속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그녀의 귓속에서는 고민준의 다급하지만 안정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좋아, 일단 따돌렸어. 하지만 시간 없어. 그놈들 3분 안에 비상계단으로 35층에 도착한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거대한 환기구와 전선 다발, 그리고 뜨거운 증기를 내뿜는 파이프들이 도시의 혈관처럼 얽혀 있었다. 이곳은 태산타워의 심장부이자 동시에 가장 더러운 배관들이 모인 곳이었다. 박태준의 사무실은 40층 펜트하우스야. 네가 들어간 엘리베이터는 그곳으로 가는 직통이었지. 지금부터 위로 5개 층을 올라가야 해. 이 바슈게 층을요. 이 환기구로 지우가 핀 마이크에 대고 속삭였다. 아니, 환기구는 너무 좁고 경보 장치가 많아. 저기, 내 왼쪽 10m 지점. 예비 전력 케이블 통로 보이지? 거긴 케르베로스의 감시가 소홀해. 내가 놈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을게. 지우는 낡은 작업복 조끼를 걸친 인부처럼 파이프를 붙잡고 케이블 통로를 향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같은 시각
용산의 아지트에서 고민주는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의 모니터에는 태산의 보안 시스템 케르베로스의 방화벽이 붉은 성벽처럼 솟아 있었다. 어디 보자. 이 잘난 AI야. 내가 블랙 배저로 심어둔 바이러스 맛 좀 봐라. 그는 케르베로스가 지우의 위치 35층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20층의 식당가와 15층의 로비에서 수백 개의 가짜 경보를 동시에 터뜨렸다. 태산그룹 중앙통제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20층에서 화재 경보 아닙니다. 15층에서 무단 침입, 케르베로스는 시스템 자원의 대부분을 이 가짜 침입에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 틈을 타. 고민주는 지우가 통과할 36층부터 39층까지의 모든 CCTV 루프를 10분 전 화면으로 교묘하게 돌려놓았다. 그는 거대한 AI의 등을 상대로 정밀한 외과 수술을 감행하고 있었다. 한편 40층 펜트하우스 사무실. 박태준은 여전히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멈춰버린 엘리베이터와 끊어진 통신망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웃고 있었다. 안 실장이 다급하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상무님, 침입자가, 그 여자가 시스템 내부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전층을 봉쇄하고 진정하게. 안 실장. 박태준이 그를 손짓으로 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 아이는 사라진 게 아니야. 오고 있는 거지. 그는 자신의 집무실 천장, 거대한 샹들리에 옆에 숨겨진 비상정비 해치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 강지우는 공학도라고 했지. 정문이 막히면 환기구로라도 기어 올라올 배짱이 있는 아이야. 박태준은 일부러 안 실장과 그의 부하들을 집무실 밖으로 내보냈다. 자네들은 30층 중앙 서버실 입구를 지켜. 그 아이의 최종 목적지는 거기일 테니까. 안 실장은 의아했지만 명령에 복종하며 물러났다. 박태준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마치 중요한 손님을 기다리는 주인처럼 인터컴 시스템에 마이크를 켰다. 그는 빌딩 전체가 아닌 35층부터 40층까지의 유지보수 통로에만 연결된 비상회선에 대고 말했다. 강지우 씨, 듣고 있나? 그의 목소리가 지우가 기어오르고 있던 좁은 수직 통로에 낮게 울려 퍼졌다. 지우는 멈칫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젠장 저 새끼가 비상회선을 켰어. 내 도청을 피해서. 고민준의 욕설이 들려왔다. 박태준은 그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녀의 심리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아주 인상적이군. 내 빌딩의 쥐구멍을 그렇게 잘 찾아낼 줄이야. 박태준의 조소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어쩌나 넌 지금 호랑이의 입속으로 기어 들어오고 있는 거야. 네가 믿는 그 해커 친구, 내 케르베로스 앞에서는 어린애 장난일 뿐이지. 지금이라도 얌전히 USB를 들고 내 사무실 문으로 걸어 들어온다면. 지우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다해 39층을 통과했다. 40층 펜트하우스의 천장 구조물이 보였다. 지우, 거의 다 왔어. 내 머리 위 3미터 거대한 샹들리에의 고정장치야. 내가 그쪽 잠금 장치를 풀게. 고민준이 필사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케르베로스가 그의 존재를 눈치채고 역추적을 시작하고 있었다. 지우는 좁은 통로에서 나와 40층 천장 내부의 넓은 공간에 도착했다. 발 아래로는 아득하게 박태준의 호화로운 집무실이 내려다 보였다. 그리고 그곳, 방 한가운데 책상에 박태준이 앉아 마치 그녀를 올려다보듯 웃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지금이야 뛰어내려. 고민준의 외침과 함께 거대한 샹들리에의 일부였던 정비용 패널이 소리 없이 열렸다. 지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4미터 아래의 두꺼운 페르시안 카펫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는 굴러서 충격을 흡수하고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박태준 앞에 섰다. 박태준은 박수를 쳤다. 브라보. 정말 대단한 등장이군. 강지우 씨, 꼭 추락한 천사 같지 않나. 그의 시선은 지우의 주머니, USB가 들어있을 법한 곳을 향했다. 이제 그만 연극은 끝내지. 자네가 원하는 걸 말해봐. 돈 아니면 이 회사에서 내 자리라도 탐내는 건가? 지우는 숨을 몰아쉬며 그를 노려보았다. 한영철 박사님은 어디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박태준은 마치 재밌는 농담이라도 들은 듯 크게 웃었다. 아직도 그 늙은이를 찾는 건가? 그 배신자 말이야. 그는 리모컨의 버튼 하나를 눌렀다. 집무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화면이 켜졌다. 그곳에는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 같은 곳에 갇혀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비치고 있었다. 그는 끔찍한 고문을 당한 듯 만신창이었지만 지우는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에게 컵라면을 얻어먹던 그 남자, 한영철 박사였다. 지우, 저건... 고민준의 목소리가 충격으로 잠겼다. 박태준은 지우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래, 살아있지. 아직은. 네가 가진 그 USB, 그게 바로 저 늙은이의 생명 유지 장치거든. 한 박사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자신의 뇌 속에만 보관하는 고약한 버릇이 있어서 말이야. 이것이 박태준이 준비한 함정이자 협상 카드였다. 지우는 자신이 USB라는 유일한 패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박태준은 그녀의 패를 무력화시킬 인질을 쥐고 있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최악의 변수였다. 자, 선택해. 강지우 씨. 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 보잘것없는 USB를 내게 넘기고 저 늙은이와 함께 조용히 사라지든가. 아니면 여기서 저 늙은이가 내 블랙 팀의 고문 전문가들에게 천천히 망가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감상하든가. 그의 눈에는 승리자의 오만함과 잔인함이 번뜩였다. 지우는 완벽하게 그의 함정에 빠졌다. 박태준의 집무실 안. 공기는 얼어붙은 듯 팽팽했다. 거대한 화면 속에서 한영철 박사가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상영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박태준은 지우의 눈앞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과정을 여과 없이 보여주며 그녀의 의지를 꺾으려 했다. 그는 이 잔인한 연극의 연출자였고 지우는 유일한 관객이었다. 어떤가? 강지우 씨, 아직도 그 하찮은 정의감 타령을 할 텐가? 박태준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흡족한 듯 말했다. 저 늙은이의 다음번 비명소리는 자네의 대답에 달려있어. USB를 내놔. 그럼 이 연극을 멈춰주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피비린내 나는 협박이 담겨 있었다. 지우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이 USB가 박태준을 무너뜨릴 무기라고 생각했지만 그에게는 한영철 박사라는 더 강력한 방패이자 인질이 있었다. 그녀가 USB를 공개해 박태준이 몰락하더라도 그는 그 전에 한 박사를 가차없이 제거할 터였다. 젠장 지우, 저 영상, IP 주소가 내부망 깊숙한 곳이야. 빌딩 지하, 시설이라고 불리는 곳이야. 내가 어떻게든 위치를... 고민준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다급하게 울렸다. 하지만 지우는 알았다. 고민준이 위치를 파악하더라도 이미 늦을 터였다. 박태준의 손가락은 지금 방아쇠의 위에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낡은 USB를 꺼냈다. 박태준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다. 좋아요. 이걸 드릴게요. 그녀가 힘겹게 말했다. 하지만 박사님을 먼저 풀어주세요. 최소한
고문을 멈춰달란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이었다. 박태주는 경멸하듯 웃었다. 순서를 착각했군. 강지우 씨, 넌 지금 협상을 할 위치가 아니야. 그가 화면 속의 경비병에게 턱짓을 했다. 안 실장, 들리나 저 늙은이에게.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상기시켜주게. 화면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안 실장이 전기 충격기를 손에 들고 한 박사에게 다가갔다. 안 돼, 멈춰요, 걸어가요. 지우가 절박하게 소리쳤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필사적인 도박을 감행했다. 박태준의 유일한 약점. 그것은 그의 오만함. 그리고 키메라에 대한 절대적인 집착이었다. 이걸 가져가도 소용없어요. 이건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안 실장의 동작이 멈칫했다. 박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무슨 소리지? 한 박사님은 이 USB가 당신 손에 들어갈 걸 알고 있었어요. 지우는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쏟아냈다. 데이터는 2중, 3중으로 암호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최종 해독키는 제 머릿속에 있어요. 한 박사님이 저한테 직접 알려줬다고요. 박태준은 그녀를 꿰뚫어 볼 듯이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동시에 필사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다. 박태준은 한영철의 편집증적인 보안의식을 떠올렸다. 그럴만했다. 늙은 여우는 가장 중요한 열쇠를, 가장 예상치 못한 이 어린 학생의 머릿속에 숨겨둔 것이었다. 그는 지우의 거짓말을 믿었다. 박태준은 허탈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이 모든 열쇠가 너 하나에게 달렸다는 건가? 한영철, 죽어서도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군.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지우를 죽일 순 없었다. 최소한 그녀의 머릿속에 든 키를 꺼내기 전까지는. 조다, 강지우 씨,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그가 안 실장에게 손짓했다. 안 실장, 그만. 그리고 손님을 모시고 30층으로 내려와.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는 지우를 향해 손짓했다. 가자. 네가 가진 그 키가 진짜인지 아니면 네 마지막 발악인지 내 키메라 앞에서 직접 증명해 보여야 할 테니. 박태준은 그녀가 도망칠 수 없다고 확신했다. 한영철 박사라는 목줄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태준이 앞장서고 지우가 그 뒤를 따랐다. 사무실 문이 열리자 2명의 블랙 요원이 그녀의 양옆에 바싹 붙었다. 그들은 다시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이번에는 40층 펜트하우스가 아닌 30층 중앙 서버실을 향해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안의 침묵은 죽음처럼 무거웠다. 지우놈이 널 서버실로 데려가고 있어. 30층 거긴 안 실장의 본거지야. 놈들이 널 이용해 키멜에 접속하려는 거야. 고민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이건 기회일 수도 있어. 내가 블랙배저로 케르베로스 시스템에 접근은 했지만 코어 시스템에는 방화벽이 너무 강했어. 하지만 네가 직접 터미널에 USB를 꽂는다면 무서운 뜻이죠. 지우가 입모양으로만 속삭였다. USB 안에 내가 심어둔 선물이 있어. 네가 그걸 코어 터미널에 연결하는 순간 난 태산의 모든 방화벽을 우회해서 박태준의 범죄 증거를 이 빌딩 전체에 방송할 거야. 그리고 동시에 외부의 서버로 전송할 거고. 이건 도박이야. 지우, 성공하면 우린 이겨. 실패하면 우린 둘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30층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30층은 다른 층과 달리 거대한 금속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였다. 안 실장이 두꺼운 방화문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뱀처럼 차가웠고
지우를 노골적인 저기로 훑어보았다. 그들은 몇 겹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 마침내 거대한 서버실의 문이 열렸다. 그곳은 수천 개의 서버가 내뿜는 푸른빛과 위잉하는 저음의 소음으로 가득 찬 거대한 성전이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키메라의 코어 유닛이 거대한 검은색 모노리스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그 앞에는 단 하나의 메인 터미널이 있었다. 자, 강지우 씨. 박태준이 터미널을 가리켰다. 네가 가진 USB를 저기에 꽂아. 그리고 내 머릿속에 있다는 그 최종 해독 키를 입력해. 네가 날 속인 게 아니라면 한 박사는 살아서 나갈 수도 있겠지. 안 실장을 비롯한 4명의 블랙 요원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그녀는 완벽한 도간에 든 쥐였다. 지우는 천천히 터미널로 걸어갔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한영철 박사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081로 그리고 키메라. 그것은 단순한 암호가 아니었다. 지우 한 박사의 코드를 분석했어. 081번은 딸의 생일이 아니야. 그건 해방의 날이었어. 8월 15일, 그가 키메라의 윤리 프로토콜을 강제로 실행하도록 설정해둔 비상 코드였어. 지우는 터미널 앞에 섰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포트에 꽂았다. 시스템이 드라이브를 인식했다. 화면에 Call Key Input 이라는 프롬프트가 깜빡였다. 지우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박태준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지우는 다시 화면을 바라보며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녀는 고민준이 알려준 코드가 아닌 한영철 박사가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을 입력했다. 0.815 그리고 CHIAMERA. 그녀는 엔터키를 내리쳤다. 지우아니. 그 코드는 고민준의 당황한 외침이 들렸다.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박태준의 미소가 조롱으로 바뀌려던 바로 그 순간 삐 귀를 찢는 듯한 경보음이 서버실 전체를 울렸다. 수천 개의 서버팬이 일제히 멈췄다. 방 안의 모든 푸른빛이 섬뜩한 붉은색 비상등으로 바뀌었다. Call X Protocol Activated Code 0815 치메라 Emergency Data Disclosure Initiated. 키메라의 메인 터미널 화면이 바뀌었다. 그곳에는 한영철 박사의 마지막 기록 동영상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박태준의 범죄 증언이 서버실 전체에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이게 무슨... 박태준이 경악했다. 안 실장이 터미널 전원을 끄려 했지만 강력한 전류가 흘러 그를 튕겨냈다. 경고 시스템 강제 종료 시도 모든 데이터를 외부 네트워크로 전송합니다. 맙소사, 지우 내가 한 박사의 진짜 킬 스위치를 작동시켰어. 고민준의 환호성이 들렸다. 한 박사의 윤리 프로토콜은 고민준의 해킹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폭주하기 시작했다. 박태준의 음성 파일, 조작된 장부, 암살 지시, 모든 데이터가 태상그룹 전체의 내부망과 고민준이 미리 설정해둔 언론사 및 검찰청의 보안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기 시작했다. 이 미인 계집애가 박태준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총을 뽑아 들 시간이 없었다. 그는 지우에게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내년이라도 내 손으로 죽여주마. 그는 지우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다. 지우는 그가 달려드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터미널 옆 벽에 고정된 CO2 소화기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공학도였다. 그녀는 액화 이산화탄소가 영하 78도의 온도로 분사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태준의 손이 그녀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그녀는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그의 얼굴에 정면으로 겨냥해 분사했다. 키읔악. 박태준은 비명을 질렀다. 하얀 냉기구름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고 그는 살이 타는 듯한 냉각고통에 눈을 감싸쥐고 바닥을 굴렀다. 안 실장과 요원들이 지우에게 달려들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지우네가 잠금장치를 풀었어. 지하 3층 시설 한 박사를 구해 어서. 서버실의 무거운 방화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지우는 비틀거리는 박태준과 시스템을 멈추려다 감전되는 안 실장을 뒤로하고 열린 문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괴물의 심장을 멈췄다. 이제 그 괴물에게 붙잡힌 희생자를 구할 차례였다. 30층 중앙 서버실은 붉은 비상등과 날카로운 경보음 그리고 박태준의 고통스러운 비명으로 아비규환이 되었다. 강지우는 이 혼돈의 중심에서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박태준과 그를 부축하려는 안 실장 그리고 시스템을 멈추려다 감전되어 버둥거리는 요원들을 뒤로하고 고민준이 열어준 무거운 강철 방화문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우 잘했어. 시구역 비상계단이야. 지금 당장 거기로 가. 놈들이 엘리베이터를 전부 봉쇄하고 있어. 고민준의 목소리가 이어피스를 찢을 듯이 울렸다. 지우는 30층의 복도를 가로질렀다. 태산타워 전체가 거대한 기술적 지진을 맞은 듯 울리고 있었다.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터져 물을 쏟아냈고 복도 곳곳에서 단말기들이 스파크를 일으키며 터져나갔다. 그녀가 비상계단 문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모퉁이를 돌던 블랙 팀 요원 2명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들은 지우를 발견하고 즉시 총을 겨누려 했다. 거기서 하지만 그들이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지금이야. 고민준의 외침과 함께 복도 전체의 조명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나갔다. 완벽한 암흑이 찾아왔다. 요원들이 당황하여 손전등을 찾는 사이 지우는 훈련받은 공학도처럼 본능적으로 벽을 짚었다. 그녀는 이미 설계도를 외우고 있었다. 비상계단이 아니라 그 옆에 배전방과 서비스 통로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배전반 덮개를 뜯어내고 그 뒤에 숨겨진 좁은 수직 통로로 몸을 밀어 넣었다. 이곳은 엘리베이터보다 좁았지만 전선과 파이프를 점검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였다. 놓쳤다 찾아 밖에서 요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낡은 철제 사다리를 붙잡고 아래로 지하를 향해 미친 듯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바닥은 까지고 낡은 정장은 찢어졌지만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지하 3층 시설에 갇힌 한영철 박사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그녀가 지하 1층에 도달했을 때 건물 전체가 다시 한번 격렬하게 흔들렸다. 지우 검찰이다 놈들이 정문으로 진입했어. 내가 보낸 데이터가 먹혔어. 박태준은 끝났어. 알아. 고민준의 환호성이 들려왔다. 하지만 지우는 기뻐할 수 없었다. 박태준은 끝났을지 몰라도 그의 수족들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한 박사는 아직 저 어둠 속에 있었다. 지하 3층 시설의 입구는 지상의 화려한 태산타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차갑고 습기 찬 콘크리트 벽과 병원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이중 철문. 이곳은 태산의 블랙팀이 한영철 박사와 같은 문제들을 처리하던 지도에 없는 검은 공간이었다. 지상의 혼란 때문인지 입구를 지키는 경비는 없었다. 신호가 너무 약해. 이놈들. 여긴 전파 차단 시설을 갖추어놨어. 지우, 여기서부턴 너 혼자야. 고민준의 목소리가 잡음과 함께 끊겼다.
지우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는 핀 마이크를 껐다. 이제 그녀가 의지할 것은 오직 자신의 두뇌와 박태준의 사무실에서 보았던 그 영상 속의 희미한 기억뿐이었다. 그녀는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걸었다. 복도 양옆으로 수감실처럼 보이는 작은 방들이 늘어서 있었다. 대부분 비어 있었지만 몇몇 곳에서는 약한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박태준의 괴물 같은 야망에 희생된 이들이 비단 한영철 박사뿐만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그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복도 끝 가장 견고해 보이는 문. 비입과의 용사. 영상 속에서 본 그 방이었다. 문에는 복잡한 디지털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지만 지상의 혼란으로 인해 전원이 차단되었는지 붉은 에러 메시지만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 수 없었다. 그녀는 절망적으로 문을 두드렸다. 박사님, 한 박사님, 저예요, 강지우. 안에서 아주 희미한, 짐승에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잠금장치 패널을 뜯어냈다. 공학도인 그녀의 눈에 복잡한 회로가 들어왔다. 전원이 차단된 것이 아니었다. 중앙 서버실이 마비되면서 이 잠금장치 역시 봉쇄 상태로 굳어버린 것이었다. 그녀는 주머니를 뒤졌다.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있었다. 고민준이 주었던 블랙 배저. 엘리베이터에 꽂았던 그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회수했었다. 그녀는 블랙 배저를 분해했다. 그 안에 강력한 리튬 배터리와 회로 기판. 그녀는 잠금 장치의 특정 회로 2개를 찾아냈다. 하나는 전원부, 하나는 수동 개폐 신호부였다. 그녀는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을 이용해 케이블 2가닥으로 직접 회로의 스파크를 일으켰다. 치지지직 격렬한 스파크와 함께 고무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잠금 장치에서 철컥하는 둔중하지만 분명한 기계음이 울렸다. 문이 열렸다. 지우는 땀으로 범벅이 된 손으로 무거운 문을 밀어 열었다. 어둡고 악취가 진동하는 방 안. 구석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한영철 박사였다. 그는 박태준의 사무실에서 본 영상 속 모습보다 훨씬 더 끔찍한 상태였다. 그는 거의 의식이 없었고 온몸은 끔찍한 고문의 흔적으로 만신창이었다. 박사님, 정신 차리세요. 저예요. 지우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한 박사가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눈을 떴다.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라면, 아가씨, 꿈 아니에요. 살아나셔야 해요. 지우는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았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둘러매었다. 그는 뼈와 가죽만 남았지만 축 늘어진 성인 남자의 무게는 지우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무거웠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그를 끌고 복도로 나섰다. 위층에서 다급한 군화발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검찰이든 블랙팀이든 그들이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었다.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한 박사가 거의 숨소리에 가까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복도 끝, 환기구, 옛날, 지하철, 통로로, 연결, 도어. 그는 태산타워가 지어지기 전에 비밀 통로를 알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지우는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짜낸 정보를 믿었다. 그녀는 한 박사를 거의 끌다시피 하며 그가 가리킨 낡은 철제 환기구 덮개로 향했다. 덮개는 녹슬어 있었지만 잠겨 있지는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덮개를 열고 한 박사의 몸을 먼저 밀어 넣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어둡고 먼지 쌓인 통로로 기어 들어갔다. 그들이 통로로 사라진 직후 무장한 검찰 수사관들이 지하 3층 복도로 들이닥쳤다. 얼마나 기었을까.
지우는 시간 감각을 잃었다. 그녀는 의식을 잃어가는 한 박사를 끌고 오직 빛이 없는 어둠 속을 전진했다. 마침내 눅눅한 흙냄새와 함께 통로가 끝나고 그녀는 거대하고 텅 빈 공간으로 굴러 떨어졌다. 사용되지 않는 폐쇄된 지하철 터널이었다. 위쪽에 아주 먼 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들은 살아남았다. 며칠이 지났다. 태상그룹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추악한 스캔들의 중심에 섰다. 키메라 프로젝트의 실체와 박태준의 모든 범죄 행위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고민준이 전송한 데이터는 너무나 명백하고 방대해서 태상그룹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박태준은 COT 분사로 인한 심각한 안면 동상과 시력 손상을 입은 채 수백 건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안 실장을 비롯한 블랙팀도 전원 체포되었다. 한영철 박사는 검찰이 확보한 안전가옥 병원에서 극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그는 끔찍한 외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다. 지우는 그의 병실 옆에서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웠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전쟁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언론은 처음에는 태산의 몰락과 악마의 에 집중했다. 하지만 곧 이 모든 것을 촉발시킨 미스터리한 내부 고발자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과 태상그룹의 임시이사회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영웅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들은 강지우를 선택했다. 단독 태상그룹을 무너뜨린 것은 평범한 여대생. 취업 면접장에서 거대 악의 실체를 파헤친 잔 다르크. 기사들은 폭발적으로 쏟아졌다. 대중의 상상력은 자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언론은 지우가 겪은 목숨을 건 추격전이나 블랙팀의 존재, 고민준의 해킹 같은 어두운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이해하기 쉽게 각색했다. 천재 여대생, 태산 면접에서 박태준 상무의 비리 포착, 기지를 발휘해 시스템 해킹, 검찰의 결정적 증거 제공, 이것이 대중이 받아들인 진실이었다. 그리고 이 진실은 태상그룹의 재건을 노리는 새로운 이사회와 정부에게도 매우 유용했다. 태상그룹은 부패한 경영진을 척결한 영웅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여론에 떠밀렸다. 또한 지우가 한영철 박사를 구출하고 키메라의 윤리 프로토콜을 작동시킨 유일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역시 고민준이 교묘하게 흘린 정보였다. 그녀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결국 태상그룹 임시이사회와 정부산하기술안전기금은 공동으로 그녀에게 감사와 보상을 제안했다. 그것은 태상그룹 차세대 AI 연구소의 자문위원직과 함께 키메라 프로젝트를 막아 국가적 재난을 예방한 공로로 주어지는 막대한 액수의 보상금이었다.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언론은 그것이 수십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 추측했다. 소설의 제목이 완성되었다.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를 구한 독신 여학생이 며칠 만에 취업 면접을 보고 백만장자가 된 걸까요? 사람들은 이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열광했다. 그들은 지우가 컵라면 하나로 시작된 선행 덕분에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되었다고 믿었다. 그 누구도 그녀가 그 백만장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지옥의 문턱을 몇 번이나 드나들었는지 알지 못했다. 겨울에 혹독했던 바람이 잦아들고 서울의 하늘은 잿빛 구름 대신 따뜻한 봄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태상그룹의 검은 그림자가 도시를 뒤덮었던 그 끔찍했던 밤으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강지우의 삶은 근본부터 뒤바뀌었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오피스텔의 냉골 바닥에서 잠을 청하지 않았다. 언론이 떠들어대던
백만장자 여대생이라는 자극적인 호칭은 그녀에게 막대한 부와 명성을 안겨주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주었다. 그녀는 그 돈을 태상그룹과 정부가 내민 보상이자 입마금의 대가임을 잘 알고 있었다. 강지우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먼저 부모님의 빚을 청산했다. 그리고 남은 막대한 자금 전부를 출연하여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한영철 윤리기술연구 기금이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제2의 키메라가 이 땅에 다시는 태어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지원하는 것이었다. 재단은 기술의 발전이 인간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구하는 독립적인 기관이었다. 또한 거대 기업의 기술 독점과 비윤리적인 개발을 감시하는 워치독의 역할도 자처했다. 지우는 이사장의 자리에 한영철 박사를 앉혔고 그녀 자신은 실무를 총괄하는 연구소장직을 맡았다. 한영철 박사는 기적적으로 회복하고 있었다. 지하 3층에서의 끔찍했던 시간은 그의 몸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강인해졌다. 그는 지우가 건넨 컵라면이 자신의 육체를 살렸다면 그녀가 작동시킨 08115 키메라 프로토콜은 자신의 영혼과 명예를 구원했다고 말했다. 박태주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는 CO2 분사로 인한 영구적인 안면 손상과 한쪽 눈의 실명을 얻었다. 재판 과정 내내 그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강지우를 배은망덕한 산업 스파이라고 비난했지만 고민준이 전송한 원본 데이터와 한영철 박사의 증언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는 횡령, 배임, 불법 감금 및 고문, 살인 미수 등 수십 개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안 실장을 비롯한 블랙팀 역시 전원 중형을 선고받고 법의 심판대에서 무너졌다. 태상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주가는 폭락했고 소비자들은 불매 운동을 벌였다. 결국 태사는 공중분해 직전에 몰렸다가 정부와 채권단에 관리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키메라 프로젝트는 즉각 폐기되었고 관련 연구자료는 모두 한영철 윤리기술 연구기금의 감시에 봉인되었다. 태사는 살아남았지만 박태준이 꿈꾸던 괴물 같은 제국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봄볕이 완연한 어느 날 오후 지우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재활병원의 정원을 한영철 박사와 함께 거닐고 있었다. 한 박사는 이제 휠체어 대신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걸을 수 있었다. 그는 6개월 전 죽음의 문턱에서 보았던 노숙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금 지적이고 온화한 눈빛을 되찾은 노학자였다. 재단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강 소장 한 박사가 농담처럼 그녀의 직함을 불렀다. 지우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네, 박사님. 이제 막 걸음마를 뗐어요. 하지만 뜻을 함께하겠다는 훌륭한 엔지니어들과 법률가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소한 멈춰 세울 수는 있을 겁니다. 한 박사는 걸음을 멈추고 따뜻한 햇볕 아래 섰다. 그는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6개월 전에 절박하고 불안했던 학생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을 정면으로 뚫고 나온 자의 깊이와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그날 밤 골목에서 학생을 만난 건 내 평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어. 한 박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어쩌면 필연이었을지도 모르지. 기술밖에 모르던 오만한 늙은이와 세상의 냉혹함에 상처 입은 젊은 공학도. 우린 서로에게 필요했던 존재였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일은 없어요. 박사님, 저는 그저 추위에 떠는 분에게
컵라면 하나를 드렸을 뿐이에요. 한 박사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니, 당신은 선택을 했소. 그 순간 자신의 안위보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선택을 했지. 그리고 태산 타워에서 당신은 또다시 선택을 했소. 박태준과 타협하는 대신 정의를 선택했지.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가볍게 두드렸다. 기술은 선택이요. 강 소장. 키메라는 내 실수였소. 난 그 기술이 가져올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자만했지. 박태준 같은 괴물이 그 힘을 탐낼 것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했소. 하지만 당신이 그걸 바로잡아 주었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태산타워는 저 멀리 강 건너편에서 여전히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이제 지우에게 그것은 더 이상 공포나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그녀가 극복해낸 과거의 거대한 잔해일 뿐이었다. 고민준 씨에게선 연락이 있었나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 박사의 재판이 끝난 후 고민준은 다시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병적으로 싫어했다. 그는 미노타우루스로 남아 어둠 속에서 거대 권력을 감시하는 유령으로 돌아가길 원했다. 얼마 전 재단 시스템에 익명의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지우가 미소 지었다. 꽤 큰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재단의 방화벽에 아주 귀여운 미노타우루스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더군요. 아마도 그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한 박사도 흐뭇하게 웃었다. 그들은 세상을 구한 거창한 영웅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싸움을 싸워낸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우는 자신의 새로운 연구소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태산이나 다른 어떤 거대 기업의 입사 제안도 모두 거절했다. 그녀는 월급을 받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만드는 개척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40층 펜트하우스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환히 보였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신문 스크랩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를 백만장자로 만들었던 그 자극적인 헤드라인이었다.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를 구한 독신 여학생이 며칠 만에 취업 면접을 보고 백만장자가 된 걸까요? 지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알았다. 그녀는 백만장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면접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절박했던 순간에도 인간에 대한 연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거대한 힘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자신의 지성과 용기로 맞서 싸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또 다른 강지우가 추위에 떨고 있을지도 모르고 또 다른 한영철이 절망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분명 또 다른 박태준이 괴물 같은 야망을 키우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6개월 전 차가운 컵라면을 건네던 손, 태산타워의 어두운 환기구를 기어오르던 손, 그리고 마지막 순간 괴물의 심장을 멈추기 위해 CO2 소화기에 레버를 당겼던 손. 그 손은 이제 더 나은 기술, 더 윤리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해 키보드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일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